어제 4부에서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들려드렸죠? 처음엔 반갑다 싶다가 새삼 자꾸 생각이 나서요 집에 가서 다시 들어봤습니다. 참 좋은 곡이죠. 이 곡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후렴구 같습니다. 반복되면서 고조되는 후렴구 마지막 즈음에 아주 작고 소홀하게 음정이 떨리거든요.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던 곡의 절정에서 소리가 좀 사소하게 흔들리는 순간, 참 모를 일입니다. 그 대목이 이 노래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니까요. 잘 보이지도 않는 작고 거친 흠결이 오히려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노래 하나로 다시 배우고 갑니다. 4월 14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요, 나윤건의 아름다워 듣고 왔습니다. 윤선주님, 오늘 블랙데이네요. 남편이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는데요, 오늘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여보, 돈도 중요하지만 안전 운행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 맞는 말씀이시죠.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윤선주님 남편분 방송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참 전해집니다. 127님, 오늘 외출하고 집에 오는데요, 벚꽃비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꽃잎으로 하트를 좀 만들어봤는데 같이 보고 싶어서 사진을 보내봅니다. 라디오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요즘 매일 듣고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그 바닥에 떨어진 벚꽃 잎들을 모아서 이렇게 커다란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낭만적이네요. 요즘 같은 딱 이 시즌, 요런 때만 허락되는 그런 낭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우, 입이 약간 제가 좀 돌아갔어요. 오늘 뭔가 오늘 좀 힘들거든요. 우리가 제작진이 지금 다 확진이 돼가지고 앞에 뭐 좀 일을 하는데 오늘 뭔가 굉장히 힘드네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왜 나만 남았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중시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알고 계시죠? 전화 받으시면 허지웅쇼 듣는다고 이야기 잘 부탁드리고요. 트렌드 뉴스를 따라갑니다. 해주세요. 이런 건 청취자분들 오늘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살아남은 자들의 방송이어가지고 평소 이제 허지웅쇼 이끌던 제작진분들이 아니라 이제 다 도움 주시러 오신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셔가지고 조금 이제 평소랑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나 빼고 다 걸렸어. 나도. 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아니, 검사를 저도 이제 어제 같이 있었으니까 저도 받으러 가는데 이게 플라시보 효과가 진짜 괜히 받으러 가는 동안에 막 점점 아파지는 것 같고 역시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소식이 하나 있는 게 이제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오늘부터는 이제 또 4차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어제 뉴스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정보 모르셨던 분들은 챙겨서 맞으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하게는 62년생 그리고 62년생보다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맞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1인칭 드론 시점입니다. 최근에 흥행하는 한 영화에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영상이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뭐 얘기하는 거지? 알고 보니까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는데 특수 드론으로 다 일일이 촬영을 한 장면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영화 앰뷸런스의 얘기인데, 이거 뭐 오늘 앰뷸런스 PPL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네, 제 맹세코 아니고요. 그래요? 네,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그 마이클 베이 영화 아니에요? 맞습니다. 빵빵 터지는 거.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터리범들의 얘긴데요. 이게 네. 보통은 막 도로를 막 달리고 그 건물 위에서 갑자기 추락하고 이런 장면들은 거의 다 컴퓨터 그래픽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지. 사실. 그렇죠. 예. 위험하고 직접 찍는 거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 카메라 감독이 뭐 이제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럴 순 없잖아요. 예. 갑자기 날개 달고 뛰어내릴 순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컴퓨터 그래픽의 장면일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카메라가 고층 빌딩 막 훑고 기둥 사이 타타타닥 지나가는 이 모든 장면들이 드론으로 일일이 촬영을 한 장면이어가지고 엄청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드론 촬영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 차이가 있나요? 좀 특수한 드론을 활용을 한 건데요.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조이스틱 같은 걸로 조종을 하는 그런 드론을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FPV 드론이라는 1인칭 시점의 드론을 활용한 거예요. FPV 드론이요. 맞습니다. 그게 대체 뭐람? 이게 보통 드론은 손으로 조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게임하듯이 고글을 쓰고 안경 같은 걸 쓰고 VR 게임 하듯이 이렇게 직접 움직이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게임하듯이 움직이면은 드론이 같이 움직여주는 거죠. 어허. 그래서 예전에는 CG로만 위험한 장면을 만들었는데 이 FPV 드론이 이제 세상에 딱 공개가 되면서 시각적 한계를 극복해온 영화의 예술들이 훨씬 질이 좋아진 거죠. 그 가상현실 VR 게임 하듯이 그 이게 커다란 거 눈에 뒤집어 쓰고 머리에 맞아요. 그렇게 하고 운전 이게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드론이 그게는. 쫙 내려가면 내가 쫙 뛰어내리는 것 같은. 요즘 참 많이 드론 촬영 현장에서 쓰이고 있고 쓰인 지 좀 됐죠. 그렇죠. 점점 더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소리님 1번 구급차. 아닙니다. 어, 아니에요. 오늘 성소리님이 아주 아닙니다. 작정을 하시고 여러 가지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정답자로 맞추기 말겠다고. 남기용님 1번 드론. 아닙니다. 박준서님 3번 드론. 아닙니다. 박소영님 1번 드론. 아닙니다. 김두래님 드론 1번. 일단 드론 아닙니다. 아니야? 드론 아니에요. 아 그래? 땡땡 드론 드론 아닙니다. 윤정민님 1번 1인칭 드론. 아닙니다. 아니야? 네, 드론, 네. 그러니까 드론자는 무조건 안 들어가요? 드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거는 일단 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사실 영화나 예능 이런 데서는 되게 많이 활용이 됐었잖아요. 웅디발대로. 근데 안전 점검처럼 시설 점검 이런 데도 요즘에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시설 점검. 이런 거는 되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되게 좁은 곳에 이런 데는 인명 피해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일이 아주 들어갈 수가 좁은 없잖아요. 곳, 뭐 아주 높은 곳, 뭐 이렇게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그런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되게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이 철도 시설물들 점검에 드론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전부터 활용을 했더라고요. 무려 2016년부터 활용을 했었대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지 보수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중대 재해 예방에 장점이 있다고 하고 또 이 드론 관련 전문 인력까지 양성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드론을 좀 더 활성화해서 활용을 하면 인명 피해도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까지 뭐 촬영 현장에서 많이 썼다라면은 요즘에는 그 국가 관련된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무원들도 맞아요. 따로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드론 담당을 따로 정해서 맞아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드론 자격증이 아예 딱 있을 정도니까. 그렇지. 앞으로 또 어디까지 활용처가 늘어날지 지켜볼 만한 문제인 것 맞습니다. 같고. 아무튼 선정답 드론은 아니라고 합니다. 드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네, 드론 그만. 다음 헤드라인 들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해체가 목표인 그룹입니다. 해체를 목표로 만들어진 밴드가 있는데 대체 어떤 사연 때문에 이 해체를 목표로 만들어졌는지 요 얘기를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음악하는 밴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음악하는 밴드인데 해체가 목적이에요? 맞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해체하면 다들 박수 쳐야 되는 그런 그룹인데요. 이 밴드는 청각장애 아동 100명의 인공 와우 수술비를 지원하는 데에 성공을 하면 저희는 해체하겠습니다 라고 만들어진 그룹이에요. 너무 의미 있죠. 청각장애 아동 100명에게 인공 와우 수술비를 지원한다. 맞아요.
너무 예, 의미 있죠.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이 김영규 씨는 과거에 한 아이돌 기획사 이사였는데 신인 발굴을 담당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여자아이들, 펜타곤 등 정기적으로 어린이 병원에 가수들이랑 같이 방문을 해서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생을 교육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봉사도 겸사겸사 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건데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연습생들이 진짜 가수가 돼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면 이렇게까지 봉사활동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예 이 음악을 통해서 대중한테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서 의미 있는 그룹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그룹명 2층 버스라는 해체를 목표로 한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네, 봉사를 아예 목표로 하는 거고요. 이 스케줄이 맞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밴드거든요. 이거 뜻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너무 좋죠. 어. 근데 이 2층 밴드가 단순히 무대 봉사만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이렇게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인공 와우 수술을 하는 게 목표인데요. 음악을 만들어도 그리고 들려줘도 단순히 아이들이 진동으로만 느끼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00명의 아이들을 돕는 목표를 잡았고요. 근데 사실 돈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이 인공와우 수술 얼마예요? 적은 돈이 400만 원이고 많게는 1인당 2천만 원까지도 아이고. 든다고 해요. 정말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정도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 수익이랑 그리고 후원자들의 후원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후원자 개개인의 기부금으로 이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신곡도 발매하고 또 방송 활동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후원을 완료한 아이들은 총 10명이고요. 네. 실제로 아이들이 음악을 들으러 다시 콘서트를 찾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피아노를 같이 치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모습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90명의 아이들을 모두 후원을 해야 해체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가수들 해체하면 막 아쉽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이 가수는 해체하면 정말 다들 기뻐하고 다들 박수를 칠 그런 그룹입니다. 빨리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네, 하루 빨리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합니다. 최정희님 2번 2층 버스. 2층 버스? 퀴즈를 들어가겠습니다. 퀴즈 나라라. 청각장애 아동 100명의 인공와우 수술 목표를 달성한 후 그렇게 바로 맞추면 어떡하나. 해체하는 밴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1층 버스, 2번 2층 버스, 3번 3층 버스. 귀신이야 귀신. 야, 이거는 제가 좋은 취지의 퀴즈니까 나라라 바로 들어갔습니다. 다들 그냥 대단합니다. 대단하시다.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2층 버스에 사랑이 게으름으로 잔뜩 쌓여져 갈 때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용 씨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용 씨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2층 버스였고요. 일단 선 정답자 최정희님 1983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9752님 1637님 유명자님 정광덕님 류승환님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자, 오늘 히스토리 월드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목요일입니다. 역사 속 잔혹 범죄에 대한 이야기 살펴볼 거라고 예고드렸었는데요.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또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잔혹함의 대명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잔혹함 하면 썬킴이지.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잔혹한 남자. 잔혹 동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SBS 출입하는 외부인 중에 가장 잔혹한 인간. 외국인? 외부인. 아 외부인? 본인이 스스로 잔혹하다고 소개를 하시니 이럴 때 몰아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니모를 찾아서를 조커와 함께 본 다음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는 그런 삼촌입니다. 아 진짜 잔혹하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없죠. 무도하다. 네. 아. 저기 봐, 저 어항에 있는 게 아까 니모 아빠야.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잔인하고 무도하고 소리 지를 때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 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저녁에 퇴근하시다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 있다고. 그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요. 이 계곡 살인 사건 한참 그 찾고 있죠. 네, 아직 못 용의자들 찾았다고. 찾고 있는데 저는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처음 다뤘을 때 그때 봤었거든요. 그때도 참 놀랍다는 생각했었는데 당시에도 이렇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결국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다가 이 제보를 했던 거잖아요. 자기가 오히려. 스스로 제보했어요, 먼저요. 네, 보험료를 그러니까. 안 준다고 네. 받고 싶다고 그래서 오히려 제보를 했던 그런 뻔뻔한 한번 정리 좀 해봐 주시겠어요? 31살 이은혜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다 보셨겠지만 2019년도 6월 30일 가평군에 있는 한 계곡에서 남편 39살 장씨죠.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 증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텔레그래프에 아니 보고피를 이만큼 섞었는데 왜 안 죽지라고 썼던 게 들통이 나가지고 검찰 2차 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도주를 해버렸죠. 대단하구만. 지금 공개 수배가 된 상태입니다. 빨리 잡힐 거예요. 네. 잡히겠죠. 잡히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경찰이 이런 거 거의 무조건 잡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의 무조건 살인 잡는데 사건 검거율이 99%예요. 장난 아니에요. 네. 거의 무조건 잡는데 근데 요번에 좀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이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이제 여러 번 이제 범죄에 연루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굉장히 많은 현금화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 잠적하기 전에 현금화를 해서 실제로 카드를 거의 안 쓴답니다. 그 내연남이 그 명예훼손으로 1인당 150만 원씩 그 합의금을 뜯어냈다고 하죠. 네네. 대단하구만. 그리고 어. 이제 최근에 어쨌든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지인 외에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래서 지인을 통한 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어렵다. 찾기가 일단은 어렵지 근데 않겠느냐라고 만약에 보고 이제 있습니다. 밀항을 안 하고 한국에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거의 검거될 확률이 많은데 거의 그럼요. 높은데 예. 이제 그 문제는 언제냐 이거죠. 그걸 알고 싶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다뤄진 이후에 그 내연남 남자친구가 명예훼손으로 걸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악플다는 공범이다 사람들은? 하니까 이제 그 다 명예훼손이다 1인당 150만 원의 합의금을 걸었다 이거죠. 대박이다. 아 진짜 야, 나쁜 사람들이 빨리 이뭐 검거돼서 그냥 삼박자를 걸어 갖추는구만. 대단한 인간들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굉장히 뻔뻔하고 그러니까 네. 남편 39살 윤모 씨와 결혼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애초에 죽이려고 아니,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 39살 윤모 씨가 이 정도면? 결혼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남자와 또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파혼을 그대로 했잖아. 나왔잖아요. 참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빨리 잡혀야 돼요. 네. 무조건 잡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간에서는 뭐 어민숙이나 고유정 얘기를 꺼내기도 하죠. 예 이런 그 사람들 이름이 같이 언급이 되면서 네. 비교가 되곤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뭐 비교라기보다는 그 잔혹범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그만큼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예전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전에 이런 것들이 숨겨졌을 거고 드러나지 않았을 거고 더 나아가서 그게 뭐 그 정도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이제 지금은 그런 시선들이 달라졌다는 점, 그다음에 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형 수술했으면 어떡하지? 누구요? 지금 이 두 명. 도주한 사람? 어. 이 짧은 기간에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 뭐 예약 잡아서 바로 하면 되는 거 그럼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 신고하겠죠 아마. 그래? 병원에서. 하여간 그 드러난 지금 엽기 행각만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정말 영화가 아니라 지금 실제 상황인가 할 정도인데 빨리 검거돼서 죗값을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난 너무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했다고 치기에는 내용이 너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잔인해서 처음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제가 볼 때 아니고 아마 이제 우리가 일 것이다라는 추측이다. 그러니까 미처 우리가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매끈한 진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매끈한 진실 이런 건 영화 속에나 있는 거고 개연성 같은 거 사실 잘 없어요. 우리 그냥 현실에는. 그래서 그냥 뭔가 믿을 수 없는 몇 가지 우연들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이게 차차 드러나는 게 요즘 막 정말 인간에 대해서 그럼 내가 대체 어떻게 뭘 믿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회의감이 많이 들게 만든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부는 드러났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사실은 전쟁 범죄잖아요. 그럼요.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잔혹함이라는 거는 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벌어지고 있고 또 엊그저께 이제 대규모의 시신들, 민간인 시신도 발견이 됐다는 점에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일상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비이성이고 비정상이라고 보지만 전쟁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정도가 훨씬 더 경계 정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서움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이성을 자연스럽게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쪽으로 바뀌는 쪽. 아이, 죽여도 되는 상황으로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 가운데서 인간이 제일 잔인해요. 그건 사자나 호랑이 봐봐요. 배고플 때만 사냥하고 그냥 막 무는 게 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와 호랑이? 예?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고양 지금 우리 성킹 교수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고양이 그러잖아요. 고양이는 단지 재미와 흥미로 사냥을 합니다.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전체 사냥의 80%가 어쨌든 재미와 유의를 위해서 물어 죽입니다. 물거나 예. 할퀴지 고양이랑 뭐 사자와 호랑이가 고문을 해 뭘 해요. 아 이게 너무 뭔가 우리가 자연을 비유하면서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늘 하는 실수야. 네. 이러면 안 돼. 아무튼 빨리 하루빨리 잡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그래서 주제를 역사 속의 잔혹 범죄로 뽑아봤고요. 그래도 우리가 앞에서 다룬 그 사건만큼 잔인한 건 없지 않을까? 아유, 뭐 거의 막상 막하 스토리도 많아요, 솔직히. 정말로 하긴 중세 뭐 이렇게 고대 넘어가면은 이 잔혹함의 수위가 또 많이 높아지니까. 특히 로마 신화 말고 네. 로마 정사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들한테 이 스토리를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지 마. 엽기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오늘 아이들에게 해주면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굉장히 저도 조사하면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순화해줘. 알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잔혹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범죄라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국가가 예. 처형하는 방식, 특히 이제 동아시아에서 능지처사라고 하는 아유. 능지라고 하는 게 천천히 그러니까 언덕을 넘듯이 천천히 죽이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잔혹함이라는 거는 어떤 살인 방법보다도 아이고. 잔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방금 라는 생각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들기도 했었죠.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방법이 있을 표현은 거야. 안 했으니까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쓰는 능지처사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거열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썼던 능지처사의 다양한 내용들을 보면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잔혹 범죄에 대한 이야기. 어디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로마 짧게 치고 넘어갈게요. 로마. 로마. 오케이. 뭐 길지 않습니다. 어디 뭐 저 왕정, 공화정. 왕정 5대 네로. 오케이. 네로 황제 이 얘기는 저번에 한번 제가 화제 때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로 황제의 아그리피나라는 친엄마가 있어요. 아그리피나. 아그리피나. 그러니까 네로 황제보다는 아그리피나라는 친엄마가 얼마나 엽기적이었나. 일단 이름이 무섭습니다. 왜요? 그래 피나. 나 갈래 집에. 분위기를 좀 이게 속삭이 한번 가보려고. 야, 참네 그거네. 너무 알겠어. 잔인할 것 같아서. 알았어, 네. 그래 피나. 어우. 차라리 예전에 최양락 씨 나왔던 네로 왕국 다 해보지 그랬어요. 날라리야? 자, 일단 그 응. 로마의 3대 황제가 칼리굴라예요. 예. 칼리굴라는 젊었을 때는 굉장히 성군이었어요. 통치를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큰 병을 한번 앓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사람이 폭군이 돼 버려요. 아버지가 또 이제 너무 위대한 현재여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컴플렉스가 있었죠. 컴플렉스가 있었죠. 예. 이제 칼리굴라가 이제 뭐라 그럴까 큰 병을 얻고 난 다음에 약간 정신줄을 놓아가지고 폭군이 되는데 별의별 엽기적인 행각을 다 벌여요. 맞아요. 칼리굴라가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아그리피나는 자기 친여동생이거든요. 이거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예요. 아그리피나가 친여동생인데 이 칼리굴라가 결혼을 여러 번 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거 딱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자기 여동생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동생과 이 어떻게 그 관계를 가진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네로 황제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칼리굴라가 너무 이제 폭정을 일으키니까 이제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칼리굴라가 이제 암살을 당해요. 맞습니다. 이 틴토브라스의 영화 칼리굴라에 보시면 그렇죠. 예, 그렇죠.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굴라가 암살되니까 당연히 그 친여동생이었던 아그리피나도 유배를 갔겠죠. 아그리피나 살았어요 그때? 살았어요. 어. 그 아그리피나는 유배만 떠납니다. 어. 그러니까 유배를 떠난 상태에서 어. 다음 황제가 누가 되냐면 그 클라우디우스라고 어? 칼리굴라의 숙부 그러니까 삼촌이죠. 어. 삼촌이 얼떨결에 다음 왕 4대 왕이 돼요. 어? 근데 자기는 왕이 될지도 몰랐어요. 어. 약간 조선 2대 왕 이방과 정종같이 아하. 구테타가 일어났었다고 하니까 숨은 거야 벽 뒤에. 하하. 그 군사들이 어디 갔냐 클라우디우스 그러니까 자기 죽을 줄 알고 더 숨어 있다가 끌고 나온 다음에 다음 황제가 되십시오. 내가? 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됐어요. 됐는데 그 이 묘사에 따르면 굉장히 못생겼대요. 못생겼다. 클라우디우스가. 그래가지고 황제잖아요. 황제인데도 맞선을 받는데 퇴짜를 2번 맞아요. 황제가 선을 봤는데 퇴짜를 맞았다고요? 다 권력도 다 필요 없다. 너무 못생겼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물론 저는 너무 잘생겨가지고 저는 이해는 못하겠는데. 잔혹하네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 말 중에 제일 잔혹한데? 충격적입니다. 클라우디우스가 현직 황제 신분으로서 맞선을 받는데 2번 다 퇴짜를 맞아요. 어이구 세상에. 2번 근데 결혼을 해요. 어쨌든 결혼했는데 다 2명의 와이프가 다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해요. 어떡해. 그래서 결국엔 3번째 와이프를 이제 맡게 되는데 그 3번째 와이프 이름이 메살리나예요. 아니 근데 나 지금 되게 의문인 게 이때가 지금 이미 공화정 다 이제 지나고 그렇죠. 왕정인 시대에 이미 지금 로마의 문명은 꽃 피울 대로 꽃핀 상황이고 왕의 권력이 꽤 공고할 때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역사서에. 계속 퇴짜를 맞고 왕비는 바람을 피우고 2번이나. 대단한데? 그 3번째 와이프 메살리나 또 몇 살이냐 그거 개개쳐야죠.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날라리야. 메살리나가 또 3번째 와이프가 되는데 대놓고 바람을 펴요. 또 그 남편인 클라우디우스가 지방 출장 가 있는 사이에 결혼식을 올려. 내연남과. 그러면 그건 바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이 케이스라니까요. 이 진짜. 이유에. 그래서 남편인 클라우디우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와이프가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신하들은 안 말리고 뭐였대? 아니 거기서 격분해가지고 둘 다 죽여버려요. 내연남과 지금 현직 와이프 메살리나. 다음 이제 와이프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결혼을 자꾸 해? 그러니까 누구를 얻냐면 아까 칼리굴라 여동생 지금 유배가 있는 여동생 아그리피나를 데려와요. 데려와서 자기 조카잖아요, 여조카. 야, 아그리피나 진짜 오래 산다. 그러니까 여조카와 결혼을 해요. 아이고. 그래서 삼촌이랑 결혼한 거예요, 아그리피나는. 그렇지. 아그리피나는 벌써 네로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아그리피나와 클라우디우스가 결혼한 다음에 삼촌 아니 여보 뭐라고 불러야 돼? 삼촌 여보? 여보 삼촌? 내 아들 네로 불쌍하니까 우리 삼촌 겸 여보 양자로 좀 받아달라고 양자로 받아줘요. 아하. 받아줘요. 야, 이 족보 복잡하다. 족보가 복잡해요. 진짜 복잡하다. 네로가 얼떨결에 클라우디우스 현직 황제의 그 양자가 된 거야. 그러네. 근데 엄마인 아그리피나는 왜 그렇게 이 삼촌과 결혼할 정도로 이런 그 무리수를 뒀냐면 권력욕이 있었어요. 권력욕. 빨리 죽어야 되는데 삼촌 겸 남편이 안 죽는 거예요. 이거 이혼의 사건이랑 너무. 그러니까 결국엔 독사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 클라우디우스가 굉장히 폭식하는 성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버섯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버섯에 독을 타서 여보 삼촌 이거 버섯탕이니까 드세요. 먹었는데 키가 커졌나요? 왜 그래? 슈퍼마리오. 뾰롱. 그 만화가 뭐더라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독이 들어간 버섯탕을 먹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구토만 하고. 아그리피나가 여보 그냥 삼촌 내가 구토하는 거 도와줄게 하면서 공작 깃털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목숨 안에 넣어버려. 그러니까 남편을 독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인생이 좀 기구하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남편이자 삼촌인 클라우디우스 현직 황제가 죽고
자기 아들 어. 친아들인 네로가 다음 황제가 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제 5대 황제 네로가 돼요. 야. 근데 엄마는 아들이 어리니까 음. 섭정한다는 핑계로 자기가 권력을 잡아버려요. 아들을 쥐락펴락. 근데 아들이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성인이 들다 보니까 이제 열받는 거예요. 어허. 아니 나도 성인인데 어. 내가 황제인데 엄마는 날 왜 이러라 저러라 하는 거야. 하다가 엄마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려요. 그것이 어떤 선입니까? 너 자꾸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은 배달은 네 동생 다른 동생을 황제로 앉혀버리고 넌 날려버린다. 해서는 안 되는 말씀하셨네. 여기서 네로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엄마를 죽이자. 그래서 엄마를 죽이자. 검은 고양이를. 그래서 검은 고양이 네로 엄마를 독사를 시도하는데 네. 엄마는 해독제를 갖고 있었어요. 먹어서 무슨 도구를 할지 어떻게 알고 해독제를 가지고 있어? 클라우디 혹시 남편을 벌써 독사를 했잖아요. 그 여자가 계속 주로 쓰는 독이 있구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종류의 해독제를 다 갖고 있었어요. 아하. 아그리피나가 안 죽어 엄마가. 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부하한테 시켜가지고 음. 뱃놀이를 시켜요. 뱃놀이를 시킨 다음에 배를 침몰시켜요. 침몰했어 배가. 근데 아그리피나가 수영 선수였어요. 진짜 수영을 해서 육지에 나온 거예요. 그 네로가 황당하잖아 지금요. 육지까지 수영에 나왔네. 오늘 잔혹한 얘기하는 거 맞죠? 아니 이 정도 잔혹한.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신복을 보내가지고 이제 칼로 찔러 죽이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를 알 그 아그리피나가 아들이 죽이러 온 거잖아요. 아들 신복이. 그렇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죽일 거면 내 배를 찌르라. 이 배가 바로 네로 황제가 10달 동안 들었었던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야, 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네. 대단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로 로마부터 한번 가봤는데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3부에선 또 어떤 이야기를 펼쳐질지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용의자의 성격이나 행동 유형을 분석하고 도주경로 은신처를 추정하는 이러한 분석관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프로페셔널, 2번 프로파일러, 3번 프로파간다. 힌트. 작가님? 범죄 파일이 많잖아요. 이렇게 누구누구 파일, 썬킴 파일, 허지용 파일 이렇게 그렇지. 쫙 갖고 있죠. 그러긴 너무 일러. 프로파 일러. 이러고 알겠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 택시 자고 계획할 거죠?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버스커의 꽃송이가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의 잔혹 범죄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 앞서서는 2부 마지막에 우리 그 칼리굴라 때부터 시작해서 네로에 이르는 장대한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들어봤고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에 잠깐 이은혜가 이 얘기 조금 더 나왔는데 작가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아까 그 전쟁 말씀하실 때도 그 생각했는데 사람을 그냥 뭔가 죽이는 것보다요. 사람 마음을 가지고 돈 때문에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면서 속이고 이렇게 상대를 무슨 놀이개 삼아 놀듯이 천천히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인간은 참 그게 제일 악질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결과에 있어서도 결국 목숨까지 뺏었다면은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텐데 네. 어디로 가볼까요? 한국으로 와야죠. 네. 한국으로 왔는데 사실 이제 제가 개별 범죄에 대한 사례를 이제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잔인한 게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하진 않지만 잔인한 게 꽤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있던 풍습인데 고려 때 있던 거 그대로 온 거라는데 액바지라고 네. 그 동네 부잣집에 네. 이제 그 갈 곳 없는 고아나 이런 애 갖다가 묶어놓고 그 집에 올 모든 액을 그 아이한테 받게 한다고 하면서 그쵸. 그건 약간 샤머니즘에 관련된 건데 실제로 이제 그것과 별도로 이제 범죄를 이제 행위로서 잔인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액바지보다 잔인한 게 있어? 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시간 나면은 하고요. 오, 예. 저기서 이제 그 뭔가 서양에서 굉장히 강한 어떤 범죄자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한국의 범죄자, 한국의 범죄자 홍길동?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범?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을 수십 명 겁탈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 윤리를 무너뜨렸음에도 끝까지 벌을 받지 한 번 벌을 받긴 받았네요. 벌을 대충 받고 살아남은 존재. 누구지? 실록 기록에 이 사람은 1년에 10명씩 사람을 죽였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순하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아 진짜? 네. 대박. 순하군? 그 광해군 동생. 그러니까 이게 그래 왕족이 아니면 이런 게 용서될 리가 없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연산군 광해군에서 왕위에 올라갔으니까 이런 범죄와 같은 어떤 포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기록으로서 왕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순하군은 연산군 광해군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록 기록에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썼던 것 같아요. 선조실록이든 선조수정실록이든 동일하게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뭐 선조 때야 뭐 광해군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 텐데. 근데 광해군하고 상관없는 인물이니까 순하군은.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은 어지간하면 그냥 긍정적으로 써야 될 인물인데 이 사람은 자연사를 했어요. 임해군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광해군 죽였지만 네. 자연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 순하군에 대한 기록에 어린 시절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새나 동물을 잡아서 가지고 놀다가 반드시 잔혹하게 죽였다. 사이코패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연산군이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서 화를 쏴서 그 노루를 죽였다 뭐 이런 기록은 있는데 그 연산군은 뭔가 이제 그 약간 원한 관계에 그렇죠. 의한 쟤 사연 때문에 같은 게 내가 혼났어. 이런 그렇지. 느낌이 있는데 예. 재밌게 놀다가 결국은 잔인하게 죽였다. 오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섭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뭔가 선조도 느꼈던 거죠. 이 선조 기준으로는 6째 아들이거든요. 예. 이 순하군이 어릴 때부터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1살, 12살쯤 되면은 결국 그때부터 사람을 때리고 노비를 시켜서 자기 힘이 안 되면 노비를 시켜서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그때 이제 왕자들을 분산시키잖아요. 그래서 분조로 광해군을 가고 임해군 순하군을 함경도로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거기에서 난동을 부렸을 때 임해군의 난동만큼이나 순하군이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을 폐악질을 하고 심지어는 야사에 남아있는 기록이긴 하지만 가토 기요마사가 당신들 이해한다. 얘네를 우리한테 넘긴 걸. 그러니까 거기 국경에 있는 그 국경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순하군을 넘기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왕자를 갖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맞습니다. 이 망택이라고 그러나요? 네. 거기다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외장에게 갖다 줬다. 그래서 1년 동안 협상 끝에 받아오잖아요. 예. 그 포로도 아닌 포로처럼. 예. 근데 그때 순하군 나이가 13살입니다. 13살짜리가 백성들한테 그렇게 폐악질을. 그러니까. 딱 중2네. 중2. 예. 왜 그래. 중학교 2학년이랑 뭐 상관없지. 그러니까 예. 그 선조가 한탄을 합니다. 차라리 여자를 밝히지. 사람 죽일 바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조 기준으로는 그래도 사람은 안 죽이지 않느냐. 범죄를 저질러도. 그런데 그 말이 씨가 됐는지 아이고. 어마어마한 범죄 하나를 저지릅니다. 뭔데? 의인왕후라고 선조의 첫 번째 왕비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하군으로 치면은 정모잖아요. 돌아가십니다. 상을 치르는데 그 옆에 궁녀가 있는데 그 궁녀를 겁간합니다. 시체 상중에 아니요. 상중에? 상중에 궁녀를. 그러니까 그 벨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왕비를 모시던 궁녀니까 예. 같이 3년상을 치르는데 보통 그러죠. 네, 그 옆에 가서 그 궁녀를 어머니 상중에 그러면 진짜 그 바로 옆에서 네. 그러니까 공간마저도 공간도 바로 옆에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립니다. 이 범죄는 사형, 교형, 처형, 참형 그러니까 전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조가 뭘 빡 찾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면서 귀양을 보내요. 아니 아들을 그렇게 아끼시는 분이 광해군한테는 왜 그랬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귀양을 보내서 그래도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얘를 귀양을 보내도 이제 이미 성인이 됐으니까 예. 난동을 부릴 거다 해갖고 위리 안치를 시킵니다. 근데 위리 안치를 시켰는데 위리 안치를 시킨 거기서 나가서 난동을 부려요. 위리안치가 뭐지? 이게 뭐냐면 감옥 쌀이나무 삥 두르는 거예요. 쌀이나무를 삥 두르는 가택연금. 거? 가택연금. 못 나가게.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배를 보내면 그 동네를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이 위리 안치는 딱 그 집에서 못 나가는 겁니다. 근데 왕자잖아요. 지가 뚫고 나가서 그 벌였던 행동이 정말 엽기적입니다. 일단 사람을 죽인 거는 기본이고요. 기본이에요 이제. 예. 근데 자기가 이게 약간 성장형 사이코패스구나. 예, 자기 먹는 밥상에 고기 반찬이 없어요.
노비가 챙겨야 되는데 어? 노비 집에 가서 불을 지릅니다.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리고 나서 뭔가 이렇게 하는데 동네가 시끄러워요. 어. 보니까 지금 그 당시가 이제 난리가 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당이 이제 여자 무당이 구술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무당을 잡아다가 이를 다 뽑습니다. 이게 실록에 나와요.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진 뭐 행동인가요? 시끄럽다 이런 거겠죠. 아 시끄러우니까 입을 다물어라 그러니까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건 결과만 행동의 결과만 나온 겁니다. 이를 뽑았다. 네. 생리를. 네. 허허. 그러니까 입이 피투성이가 되었다라는 기록까지가 남아 있는데요. 예. 그 외에도 뭐 이제 여종을 벌거벗겨서 밖에 내놓는다거나 이런 어떤 방식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서울로 잡아옵니다. 이런 게 다 실록에 나올 정도면은 네. 사실 이거 이상으로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실록으로 실록이 아니라 서울로 잡아옵니다. 실록으로 때려서 잡아왔어. 그러니까 이게 사관들이 가가지고 책으로 때려가지고 이게 이제 유배지의 그 어떻게 보면 경비 병력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뜻밖의 천벌이 내려서 그 어린 나이에 20대 중반에 풍이 옵니다. 아 잠깐 지금 이 모든 게 다 하고도 아직 20대 초반이에요? 예, 지금 20대 중반 정도 중반. 예, 풍이 왔어요. 풍이 왔어. 그러니까 온몸이 떨떨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비를 시켜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칼을 휘두르거나 자기를 거슬리는 사람을 역시 죽였는데 그 기록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10명 정도를 죽였다. 그리고 아마 그 괄호 안에 있을 거예요. 재미로. 그러니까 28세 그리고 철 들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던 게 한 14살 5살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치면 100명 이상을 죽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 범죄의 가장 큰 배우자는 선조죠. 사실 그렇죠. 저 계속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아니 저는 이게 왜 내리사랑이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광해군은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광해군이 죽길 바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 잔인무도한 사이코패스 왕자한테는 이렇게 따뜻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납득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선조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8살 병이 들어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이에 엽기적이고 잔혹한 행동은 계속되었고요. 풍으로 죽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28로 나이를 다행히 일찍 죽는 편에 속했는데요.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선조도 그렇겠지. 슬퍼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이제 사관들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놨는데 여기에 놀라운 기록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뭔데? 여기서 이미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엽기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기록의 절반만 저는 믿고 싶은데 예? 하나는 순하군이 죽었다. 그래서 10명 이상을 1년에 죽였다. 그의 행동은 임해군보다는 못하지만. 헐 대박. 그리고 이제 정원군이 있는데 정원군은 인조의 아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정원군은 굉장히 품행이 방정한 걸로 바른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사관이 잘못 쓴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임해군 역시 근데 왜 임해군에 대한 얘기는 임해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뭔가 과하게 디테일하게 쓰진 않았구나. 쓰지는 않았고 사실은 약간 정치적인 관계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형이기도 하고 광해군에. 그러니까 그 어떤 친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예 어떤 책봉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던 인물이기도 하니까 네. 그리고 남폭한 걸로는 굉장히 유명하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임해군과 순하관을 드라마 같은 데서 표현을 할 때는 12살 13살에 적진에 잡혀가니까 굉장히 귀엽게 표현을 해요. 귀엽고요. 저기 좀 유약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불쌍하게. 불쌍하게 그래요. 그렇지만 이 사실을 이제 들으신 드라마 작가분들은 임해군과 순하군은 아예 빼거나 넣으신다면 약간 이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묘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상파에서는 방송 못 나가요 그럼. 아니 근데 이렇게 역겨운 짓을 많이 한 그보다도 임해군은 더하다고 표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정원군은 제가 보기에는 끼워 넣은 것 같고 임해군은 실제로 임해군보다는 덜하지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그 말에 임해군은 뭘 했길래? 그러니까요. 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왕족이 왕들한테 보편적으로 이런 피가 좀 흐르나? 순하군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누굴 뭐 죽인다 하더라도 전혀 자기 감정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칼을 차고 다니면서 사람을 이렇게 베거나
찌르거나 하는 것들이 일상이었고요. 신분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해. 사실은 이제 이매군 얘기는 여기서는 그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는데요. 도승지였던 사람을 자기 애인하고 연관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소송을 해서 이매군에게 약간의 불이익이 주어지긴 하지만 예. 그걸로 큰 타격은 받지는 않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또 이매군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대략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왕자들 중에 사이코패스들이 많아요. 그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는 양녕대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했던 행동 보면은 에이 양령을 또 사이코패스로까지. 아니 한 행동 보면은 좀 나중에는 직접 찾아보세요. 내가 보기엔 그냥 사회 부적응자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이영희님께서 아마 이제 선조 얘기 듣다가 같이 분통이 좀 터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있네요. 라고 요즘 뉴스에서도 비슷한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자식이 잘못했으면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모로서 사죄를 해야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명백하게 있는데요. 물론 뭐 연좌제는 아니지만 일단 사죄해야죠. 이때 맞습니다. 선조- 연좌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럼요. 네. 선조를 인터뷰하면은 선조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걔가 그런 애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릴 땐 착했어. 사실은 제가 뭐 그 1년 동안 포로 갔다 와서 그게 스트레스가 돼갖고 저기 그게- 형이 뛰어나서 그래. 네, 그래서 또- 그 광해군이 괴롭혔잖아. 그렇지. 그러더라. 가토 기요마사가 1년 동안 그 뭐 일본어를 가르쳐 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어. 일본 언어의 영향으로. 네. 그렇군요. 자, 간단하게 이제 서태후 얘기 좀 해볼게요. 서태후 얘기는 여러 가지 엽기적인 행동이 많은데 일단 사건 이 엽기적인 이 범죄 측으로 봤을 때는 꼭 서태후 해야 돼요. 왜요? 아니 서태후 일단 방송 가는 거 한 것만 얘기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아니 오늘은 별로 이렇게 세지 않아요. 그래? 일단 한풍제라는 그 센 거 해줘. 청나라의 황제의 후궁으로 들어가요. 후궁으로 들어갔는데 정비가 있었어요. 예. 한풍제는. 근데 후사가 없었어요. 아. 후사가 없어. 근데 서태후가 이제 한풍제의 후궁이 된 다음에 후비가 된 다음에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첫 아들이에요. 한풍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때부터 뭐라고 할까? 이제 서태후는 후궁이지 않습니까? 이쪽은 정비고 그렇지만 다음 황제가 될 그 태자를 생산했다는 뜻으로 그 의미로 똑같이 태후가 돼요. 자금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엔 서쪽에서 기거하는 태후라고 해서 서태후. 그렇지. 원래 있던 그 정비는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태후가 되는데 동태후는 그러니까 그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서태후는 다음 황제가 되는 아들을 생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황제는 서태후를 더 총애하지. 이뻐라 했겠죠. 예. 이 둘 사이에 이 라이벌 관계가 권력 다툼이 한 20년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궐 사람들 되게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20년간 이어지고 1881년에 이 동태후가 일단 기록상 보면은 계단을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졌다, 즉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사를 보면은 서태후가 사람 안 보는 사이에 밀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서태후가 자기 정치적 연적이었던 동태후를 죽이는데 큰 관여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태후가 죽은 다음에 이 한풍제도 죽고 다음 황제가 되는 것이 이제 동치제. 자기 친아들이죠. 어린 나이에 이제 황제가 돼요. 자기 친아들이지 않습니까? 친아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엄마인 그 서태후가 이제 섭정을 하는데 슬슬 크면서 이제 그 친정 자기가 직접 그 정치라는 거에 대한 뭐랄까 이 낌새를 보이는 거예요. 동치제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자꾸 해주니까.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이제 직접 통치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권력을 맛을 벌써 들었는데 나는 그래가지고 근데 뭔가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야사예요. 그러니까 정산이고요. 밤마다 동치제가 민간인 복장하라고 베이징 바깥으로 자금성 밖에 나가가지고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 동치제 황제가. 이거는 정사예요. 그리고 매독 성병으로 죽었어요. 매독으로 죽었다. 네. 근데 야사는 뭐냐면 그러면 일단 정사에는 서태후에 관련된 내용은 없네요. 근데 그건 팩트고 야사는 뭐냐면 서태후가 아들을 몰래 바깥으로 내보냈다. 여자를 모르는 아들내미 나가서 좀 즐기고 뭐 환관한테 시켰겠지요. 데리고 나가가지고 좀 약간 환락까지 데리고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는 설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다음에 다음 황제를 누구를 앉히냐면 그 광서제라고 자기 조카를 앉혀버리는데 네. 얘는 꼭두각시 황제예요. 실권은 서태후가 쥐고 있고. 그러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네. 광서제가
내가 직접 황제가 돼야 되겠다. 저 우리 숙모인 서태후를 날려버리게 됐다. 구테타를 준비를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구테타는 실패를 해요. 그런 다음에 광서제는 방안에 유폐가 돼요. 넌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는 대놓고 서태후가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시다시피 1900년 1900년도에 청나라를 뒤집어 엎었던 의화단의 난이 벌어져요. 의화단 운동. 그렇죠. 너희들은 예수님 믿냐? 우리 중국에는 손오공이 있다. 그렇지. 손오공도 날아다닌다. 상대는 총을 들고 있고 우리는 부적을 들고. 그렇죠. 이게 구호를 외치면서 호잇 호잇 하면 총알이 튕겨나갈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의화단 난 다른 시간도 얘기하겠지만 예. 돌을 닦으면 우리 의화단들이 총알이 피해간다. 그렇지. 맞아도 안 아프다. 총 맞고 죽으면 득도를 안 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어느 방식으로든 이게 무적의 논리인데 무적의 논리인데. 그러니까 죽으면 그 수련이 약한 것.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의화단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제 베이징 자금성이 위험하니까 예. 서태후가 서안으로 시안으로 도망을 가요. 그렇지. 도망을 가면서 광서제의 그 진비라고 후궁이 있었는데 서태지란다. 서태지 컴백 서태지 죄송합니다. 서태후를 되게 싫어했어요. 광서제의 후궁. 나는 도망가는데 너 여기 자금성에 남아 있으면은 너 의화단한테 너 죽임 당하니까 미리 너 우물 안에 뛰어 들어가 죽어라. 그럼 나도 따라 죽을게. 싫어 나 안 들어갈게 하니까 환관을 시켜가지고 잡아가지고 이 진비를 우물 안에 집어 던져서 죽여버려요. 아이고. 그 우물이 아직도 자금성에 남아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얘기는 센데 오늘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래도 역시 우리 그 실록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문장이 아닐까. 맞습니다. 오늘 총 3개의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이 더 남아있기를 바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조금만 더 짧게 할 수 있으실 거 있나요? 한 2분? 1분? 네, 2분? 그 조선시대 이제 그 범죄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떤 조처를 취했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예. 1899년에 있었던 김판술 살인 사건입니다. 김판술 살인 사건은 뭐냐면 처음에 어느 장소에서 두 구의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김판술의 딸이었던 6살 딸하고 그다음에 43살이었던 이여광이라고 하는 남자가 동시에 살해된 사건, 그러니까 동시에 시신으로 나온 사건인데요. 살인 사건이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묻어놨어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제 1년 뒤에 그때 이제 남원 부에서 군으로 이제 그 행정 개편이 이루어져서 군수가 왔는데요. 그런 소문을 듣고 수소문해 보니까 실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했어. 네, 마을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찔렀나 보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뜻밖의 이 사건에는 굉장히 뭔가 안타까운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 바로 뭐냐면 김외춘이라는 그 여자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시신이 훼손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어떤 병에 걸렸을 때는 장기를 먹으면 낫는다. 아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훼손된 상황을 이 김판술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였는데 그거를 보니까 확인을 한 거죠. 내 딸이 아마 그것 때문에 죽은 것 같다. 동네를 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을 지목을 하고 네가 우리 딸 죽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거부를 했는데 이 김판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격에 결국은 자복을 합니다. 아이고. 근데 자복을 하면은 여기서 끝나고 그 관가로 넘겨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이제 관가로 가면은 물증이 없으니까 벌써 오래전 일이니까 며칠 전 일이니까 물증이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이 여모라고 하는 사람을 가서 찔러서 죽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동생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걸 왜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 이게 복수라는 거죠. 그래서 복수에 대한 형벌은 의외로 가볍습니다. 특히 존속이나 비속에 관한 죽임을 당한 것들에 대한 복수는 굉장히 가벼워서 실제로 이런 경우는 몇 달 정도 감옥에 갇히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굉장히 비극적이었고 엽기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런 얘기들만 모아서 책 내도 되겠다. 재밌다. 오늘 최고는 순하군이에요. 순하군. 순하군이야? 네. 역시 순하군이야. 순하군이네. 아니야. 그 실록 마지막 문장이라니까. 뭔데요? 순하군은 그 형에게 미치지 못한다. 무서워. 무서워 진짜. 알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2번 프로파일러였고요. 당첨자 명단 선거표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선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 하루도 다 갔네요.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어떤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시는지 문자들 보겠습니다. 이정희님, 취준생으로 늘 한숨만 쉬던 딸, 오늘 드디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부러워하던 사람이 허지웅 쇼 들으면서 퇴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첫 퇴근이라는 걸 하겠네요. 고생한 딸을 위해서 맛있는 밥 차려놓으려고요. 이야, 아이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뿌듯하시겠어요. 따님은 오늘 퇴근하면서 아마 못 들었을걸요. 첫 출근이면은 너무 긴장해서 아마 대중교통에서 잠드셨거나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첫 출근 떠올려 보니까 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긴장 많이 하게 되지. 아무튼 너무 고생했다고 돌아오면은 맛있는 밥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퇴근할 때 허지웅 씨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건강하게 회사 생활 잘 하시라고 축하드린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지원님, 오늘 중고마켓에서 이승환 1집 테이프 샀습니다. 진짜 구하기 힘든 거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거 안고 자려고요. 웅디도 테이프 갖고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테이프는 지금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LPA판은 요즘 새로 사는 게 좀 있어가지고 있는데 테이프 저도 요즘 그래서 조금 욕심이 나긴 하는데 테이프를 다시 모을까 싶어서 모으는 아이템이 또 늘어나면 안 되거든 지금. 그래서 조금 자제하고 있긴 한데 우리 이지연님이 또 이렇게 뭔가 펌프를 주시네요. 테이프까지 모으면 진짜 이제 대책 없는데 고민해보고 봐야겠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화수님이 청해주신 딕펑스의 비바 청춘, 9725님이 청해주신 스위스로우의 사랑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좋은데요. 문자 계속 볼게요. 허홍경님, 웅디 비가 오는데요. 웅디 목소리가 너무 달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돌변하니까 현장에서 일하다가 얼마나 떨었는지 아직도 어깨가 아파요. 너무 위축이 되어 있었나 봐요. 라디오는요, 눈 감아도 들을 수 있고 걸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심지어 잘 때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찐친이에요. 웅디는 웅디도 모르게 청취자의 강제 찐친이 돼버린 걸 알고 있나요? 라떼 같은 목소리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라떼 같은 목소리, 야 극찬이다. 밖에 들었나 우리 막내 작가? 라떼, 나 라떼. 오늘 앞에 녹음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쳤었는데 이게 피로가 다 사라집니다. 감사드립니다. 허원경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서병욱님, 아내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고기 반찬을 안 만듭니다. 퇴근해서 집에 가기가 싫어요. 고기 반찬 먹고 싶다. 제발 고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지간하면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자 안 주시거든요. 굉장히 절박하신 거예요. 서병욱님 아내 잠깐, 근데 이거 서병욱님 퇴근하실 때 사가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또 아내가 다이어트 하시는데 고기를 사가면 또 그게 좀 문제가 되나? 야, 어렵네요.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7710님이 청해주신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그리고 9673님이 청해주신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두 곡 듣고 올게요. 자, 내일 초대석 코너 있는 날입니다. 12년 만에 정규 앨범 6집으로 돌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이죠. 빅마마 네 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돌이죠, 교수돌. 기대해 주시고요. 빅마마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허지웅 씨의 인별그램이나
홈페이지 이맛을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엔딩송 김남미님이에요. 저는 벚꽃 같은 화려한 꽃도 좋지만 공원에 핀 보라색 아주 작은 꽃도 참 예쁘더라고요. 조동진의 제비꽃 듣고 싶습니다 해주셨거든요. 제비꽃 예쁘죠. 자,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웃으며 내게 말했지